센카쿠 열도. 지도에서 보면 점처럼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 하나가 동아시아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이 주변 바다, 동중국해에는 막대한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추정치가 공개되면서 갈등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해상 물류가 얽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대만으로 향하는 주요 항로가 이 인근을 지나갑니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선박 보험료는 급등하고 물류비는 치솟습니다. 이는 곧 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이 분쟁은 역사적 배경이 깊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편입했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관리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때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데오위다오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만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세 국가가 한 지역을 두고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죠. 특히 1970년대 유엔 조사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된 뒤로 긴장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자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저 작은 무인도였지만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변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해양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봅니다.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통로 확보가 목표거든요.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넘어서는 것을 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그 선 위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위치죠. 또한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국 인근 해역의 자원 확보는 국가 전략과 직결됩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해경 선박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영해 침범을 반복하며 실효 지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원유와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안보는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됐습니다. 센카쿠 인근 해역의 자원 개발 가능성은 일본에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자원 접근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섬을 잃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센카쿠를 기점으로 200해리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면 광대한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해상보안청을 통한 순찰을 늘리며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근거로 센카쿠 방어 의무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입장은 유지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센카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 분쟁이 미중 전면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센카쿠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거든요.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하고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상 물류입니다. 동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으로 향하는 원유, 천연가스, 원자재 대부분이 이 항로를 이용하죠. 만약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선박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전쟁 위험 할증료가 붙으면 물류비는 2배 이상 뛸 수 있거든요. 이는 곧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 자원 가격입니다. 센카쿠 분쟁이 격화되면 유가와 가스 가격이 즉각 반응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듯이 동아시아 해상 분쟁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2012년 센카쿠 국유화 당시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원자재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몰렸죠. 금값은 올랐고 주식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만약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셋째, 반도체와 첨단 산업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입니다. TSMC가 있는 곳이죠. 센카쿠 분쟁이 확대되면 대만 해협의 긴장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중국이 대만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공급망은 즉시 위협받습니다.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센카쿠 분쟁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금융시장입니다. 엔화와 위안화는 분쟁 강도에 따라 즉각 반응합니다. 일본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전쟁 위험이 일본 본토와 직결되면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위안화는 자본 통제가 강하지만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 유출 압력이 커지죠. 한국 원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이 지역에서 자금을 빼내거든요. 코스피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충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선 전면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거든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중국은 내수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고 일본은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여력이 없으며 미국은 다른 전선에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충돌은 다릅니다. 해경 선박끼리 충돌하거나 어선이 납포되거나 공군기가 근접 비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막을 수 없거든요.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 갈등으로 번졌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압박했죠. 작은 충돌이 경제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국에게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두 나라 모두와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고 일본은 핵심 부품 공급국이죠. 센카쿠 분쟁이 격화되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 편을 들 것인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중립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릅니다. 일본 편을 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고 중립을 지키면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 겪었던 경제 보복을 떠올리면 이 딜레마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센카쿠는 리스크 지표입니다. 이 지역의 긴장도가 올라가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주는 오를 수 있지만 해운주와 항공주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적 결정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거든요.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으로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충돌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카쿠 리스크는 항상 모니터링해야 할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센카쿠 인근에서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24시간 안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합니다. 니케이는 5% 이상 급락할 수 있고 상하이와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죠. 한국 코스피도 3% 이상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즉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거든요. 환율은 출렁입니다. 엔화는 초반에는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충돌이 장기화되면 약세로 돌아설 겁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받게 되고 원화는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물 경제입니다. 해운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보험사들은 동중국해 항해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료를 즉각 인상하거든요. 평시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박 운영사들은 이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고 결국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LNG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게 됩니다. 제조업체들은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수출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항로 우회도 문제입니다. 동중국해를 피해 남쪽으로 돌아가면 운송 시간이 2일에서 3일 늘어납니다. 적기 생산 시스템에 의존하는 자동차, 전자산업은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죠. 금융 파생 상품 시장도 요동칩니다. VIX 지수로 대표되는 변동성 지표가 급등하면서 옵션 가격이 폭등합니다. 헤지 펀드들은 아시아 자산에 대한 숏 포지션을 늘리고 이는 하락 압력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도 올라갑니다. 특히 일본 국채와 중국 국채에 대한 CDS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 나라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차입 비용도 증가합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동아시아 리스크를 재평가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리거든요.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낯설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졌고 일본 기업들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 공장이 멈춰섰죠. 파나소닉 공장은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중국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유니클로는 매장 수십 곳을 일시 폐쇄해야 했고 세븐일레븐도 타격을 받았죠. 이 여파는 한국에도 미쳤습니다. 일본산 부품을 쓰는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을 겪었거든요. 자동차 업계는 대체 부품을 찾느라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수단은 다양합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이 대표적이죠. 2010년 센카쿠 인근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전자제품, 배터리,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거든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격은 급등하고 대체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며 생산은 지연됩니다. 일본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히토류 비축을 늘리고 공급처를 다변화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는 높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히토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카드는 관광입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단체 관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실제로 그렇게 했죠.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관광 산업의 핵심입니다. 백화점, 호텔, 식당, 교통업계 모두가 중국 관광객 소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줄면 매출이 급감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며 지역 경제가 침체됩니다. 한국도 사드 배치 때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중단되면서 명동과 제주도는 한산해졌고 면세점과 호텔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죠. 롯데는 중국 내 매장 상당수를 폐쇄해야 했습니다. 센카쿠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편을 든다고 판단되면 중국이 한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 안보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센카쿠 분쟁이 확대되면 동중국해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지역에서 에너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시추 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고 인력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자금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동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8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원 확보가 어려워지면 에너지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바뀝니다. 센카쿠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기업들은 동아시아 생산 기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중국 일변도 전략에서 벗어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을 분산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됩니다. 이미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이런 흐름이 시작됐지만 센카쿠 충돌은 그 속도를 더욱 높일 겁니다.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늘리고 있고 삼성도 베트남 공장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훈련시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고 원가는 상승하며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한국 정부의 선택지도 좁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겁니다.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라는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중국과 깊게 얽혀 있습니다.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하고 중간재 수입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정부는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분쟁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토 문제는 타협이 어렵거든요. 특히 국내 정치와 연결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일본 정부도 양보하면 정치적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이 시효 지배를 유지하고 중국이 주기적으로 압박하며 미국이 중재하는 구도가 계속될 거란 얘기죠. 문제는 이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 분쟁이 확대되면 센카쿠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경제는 지리를 따릅니다. 센카쿠 열도는 작은 섬이지만 그 위치가 경제적 가치를 만듭니다. 해상 교통로, 자원 매장 가능성, 군사 전략적 요충지, 이 모든 게 얽혀 있죠. 동아시아 경제가 성장할수록 이 지역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무역량이 늘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센카쿠는 계속 긴장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시장은 이미 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에는 센카쿠 변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안전한 투자는 없지만 이 리스크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센카쿠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작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크기보다 위치에 반응합니다. 이 작은 섬은 지금도 아시아 경제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쟁은 뉴스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상 그 다음을 계산합니다. 투자자라면, 경제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센카쿠를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경제 구조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작은 섬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그 파장은 우리 경제에 닿아 있습니다.